네, 소프트웨어 공학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조적 분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절차적인 패러다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중에 절차적인 거에 해당되는 그런 요구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절차적인 방법, 절차적. 이건 프로시저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객체지향적 방법. 이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입니다. 자, 이 절차적인 방법은 뭘 얘기하냐면 C라든지 예전에 파스칼이라든지 예전에 쓰던 그런 랭귀지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은 요즘 C++, C#, 자바, 펄,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의 어떤 프로그램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 구조. 그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 되게 크게 보면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함수하고가 있죠, 그죠? C 프로그램은 자료와 함수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붙어 있어요? 물론 함수 안에도 자료가 있지만 이 자료는 뭐냐면 공유하는 함수들. 그러니까 함수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헤더 파일 안에 있죠. 그리고 점C 파일에 있는데 되게 프로그램 큰 걸 짜면 중요한 데이터는 이런 함수들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별도로 자료가 따로 떨어져 있고 이 거리는 사실 커요. 떨어져 있고. 객체지향은 이 두 가지가 모여 있죠. 어디에 모여 있어요? 클래스 안에 모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죠? 이 C 프로그램에서 자료와 함수 이 두 개 중에 저기 있는 구조적 분석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 함수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여기에 맞춰서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안에 이 어떤 함수적인 요소를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이 어떤 처리죠. 우리말로 처리. 뭔가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를 하기 위한 입력이 필요하고 출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입력돼서 뭐가 출력되냐.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받아서 또 처리해가지고 뭔가 다른 곳에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뿌리겠죠. 그죠? 클래스가 프로그램의 어떤 단위가 되어 있는 객체지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디자인할 때. 그냥 뭐가 클래스냐. 그죠? 보고 또 이 클래스 말고 또 다른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자료라는 거하고 함수가 있어요. 그죠? 요 함수는 뭐냐면 요 자료를 많이 쓰는 함수들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다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고 만약 혹시 여기 있는 어떤 내용이 여기 있는 다른 클래스의 함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가 부르고 이런 일이 있죠. 그죠? 자,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얘기하는 구조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 절차적인 패러다임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료와 함수가 별도로 있다고 보고 함수 위주의 그 설계 또는 모델링하는 방법을 구조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분석에는 세 가지 형태로 그 어떤 분석한 거를 나타내는데 이게 다 그림이에요. 거의 이 자료 흐름도라는 건 지금 얘기한 이런 형태를 자료 흐름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자료 사전하고 소단의 명세서는
이 위에 있는 자료 흐름도의 설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분석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영어로. 그래서 자료 흐름도를 그릴 줄 알면 이 구조적 분석은 뭐 거의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구조적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요구 분석해서 어떤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그 비디오 대여점에 관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같이 나하고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려보는 걸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적 분석, 영어로 하면 Structured Analysis인데, 이거는 그 그림 중심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담아야 할 어떤 기능들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자료의 흐름이 주요 관심사죠. 그냥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저장되는지 그런 내용을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C 프로그램 쓸 때 실제 우리가 이 자료 함수 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물론 그 순서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우리 C 프로그램 짤 때 대부분의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함수 정의하는 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 할 때 이 처리하는 함수 안에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런 내용에 굉장히 관점을 두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DFG를 그리는데 DFG를 처음부터 그냥 자세한 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우선 이제 굉장히 큰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걸 우리가 배경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그리고 더 자세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자료 흐름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설명, 그게 바로 자료 사전인데 그걸 작성하고, 근데 여기 있는 소단의 명세서는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 더 이상 구매되지 않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미니 스펙 또는 소단의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요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DFG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례를 보면 아마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를 이렇게 그리는 거다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특징은 그림 중심의 표현이고, 왜 우리가 요구 분석에서 그림 중심으로 하냐면 사용자가 제일 잘 알아줄 수 있는 게 이 글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오해 소지가 적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고 같이 이런 식으로 그 자료가 처리돼야 되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탑다운식은 이제 먼저 큰 그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숲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작은 가지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DFG를 그리는 순서를 나타낼 텐데 처음부터 뭐 구석에 있는 시스템의 자세한 걸 다루지 않아요. 처음에는 시스템의 아주 큰 범위를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떼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또 자세히 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사용자 업무의 요구사항을 쉽게 문서화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공용어다. 이 DFG 그리는 거는 프로그램을 짤 줄 몰라도 아마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과정으로 데이터가 처리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대로 아마 그릴 수도 있고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던 디마르코 방법하고 개인의 사스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양쪽이 다 어떤 표현하는 그림의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책마다 조금 어떤 방법은 어떤 책은 뭐 위에 있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밑에 있는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심벌만 다르지 그 안에 단기 의미는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자료 구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는데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C 프로그램이나 뭐 예전에 쓰던 그런 프로그램들 그 프로시저나 함수 중심의 프로그램 짤 때 큰 덩어리를 함수 위주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위주로 기능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아마 그렇게 알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지금 요즘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같은 거, 그러니까 자바 기반으로 해서 조금 그건 어떻게 보면 비주얼 쪽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부분을 달리 정의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안드로이드 플랫폼 같은 거 일부는 요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안 맞고, 뭐 게임 프로그램 같은데 여러분 C 프로그램 짠다 해도 이건 맞지만, 비주얼 계열의 어떤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쓸 때는 양쪽이 아마 다 안 맞을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것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프로세스라는 거는 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구성되는 그런 내용들은 또 별도로 그냥 XML로 하기도 하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에서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처럼 그냥 컨트롤들을 그리는데, 여기 있는 거하고는 조금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하여튼, 자료 흐름도 먼저 설명합시다. 자료 흐름도 DFG에 그리는 심벌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화살표, 하나는 이렇게 처리를 나타내는 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둥근 사각형. 이게 처리 2가지인데, 아마 왼쪽에 있는 이 방법이 이 중에 게인 앤 쌀슨 방법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요르돈 디마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 저장소, 요게 자료 저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단말, 터미네이터는 요거예요. 그래서 각각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게요. 구조적 분석 방법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뭔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자료를 받아서 뭔가 처리해서, 가공해서 저장하거나 뿌려주거나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수강신청 시스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수강신청 안에 뭔가 처리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강 과목을 받아서 이 안에 뭔가 처리하고 저장하고 막 그러겠지만 결국은 뭘 보내주죠? 여러분들이 수강신청한 그 리스트를 딱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안에 뭐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하기에. 여러분들 수강을 받을 때 어떤 한 과목별로 어떤 제한 인원이 됐는지 확인도 할 거고, 또 수강 등록을 했으면 제한 인원이 차지 않아서 수강을 신청이 됐다 그러면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랑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함수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료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게 물론 헤더 파일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로컬한 함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DB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런 게 큰 프로그램을 보는 어떤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디자인하기 전에 이런 덩어리가,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덩어리인데, 이런 덩어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방법이 자료 흐른 거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 한번 DFD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 공장에 가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똑같죠. 그렇죠? 어떤 원재료가 가서 뭔가 조립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과정 거쳐서 나중에 제품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식빵을 만드는 공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식빵 만드는 공장 안에 크게 큰 덩어리의 작업이 뭐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게 지금 답인데 큰 덩어리를 생각해요. 큰 덩어리에 프로세스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식빵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식빵 다 된 거를 포장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그거를 배달하기 전까지 뭐 어떤 뭐 박스에 뭐 몇 개씩 넣어가지고 뭐 배송지를 붙여가지고 배달하기 전까지 거기까지가 어떤 공장 안에서 일이겠죠, 그죠? 우선은 여기 있는 프로세스를 먼저 생각해 놓고 세 개. 그 다음에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가 입력이 되고 뭐가 나갈 건지 그걸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식빵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들어가서 식빵이 나오고, 그죠? 포장 안 되고 그냥 베이크 된 거. 그 다음에 포장하려면 포장지하고 식빵이 들어가서 포장된 식빵이 나와서 배달하기 위해서 여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박스 같은 게 더 들어가야 될 거죠. 왜 이렇게 우리 빵 파는 데 가면 왜 이렇게 빵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배달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뭐 어떤 박스라든지 아니면 포장지 같은 게 필요하겠고, 박스에 넣은 식빵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상위 레벨 1에 대한 게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여기 있는 일들이 작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고, 그죠? 이게 만약 크다 그러면 또 쪼갤 수 있죠. 식빵을 만드는 과정은 뭐 간단하지 않으니까 여기처럼 뭐 옥수수를 씻고 고르는 과정, 반죽을 만드는 과정, 버터 버무리는 과정, 식빵 구워놓는 과정 이런 게 있다고 파악이 되면 각각 프로세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 이거를 나타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뒤에 가서 우리 한 샘플을 2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또 다른 예인데, 자동 색인 시스템. 이거 뭐냐면, 여러분 아래 한글 같은 걸 쓰면, 좀 이제 복잡한, 좀 분량이 많이 되는 보고서 여러분들이 써보면, 요 단어가 요 페이지에 나왔다는 거 뒤에 보면 인덱스가 있죠.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에다가 내가 여기 색인 표시를 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색인을 만들 수 있어요. 내 책도 아마 뒤에 보면 색인이 있는데 그 본문 안에다가 요 단어는 중요한 단어니까 색인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요 단어가 몇 페이지에 나왔다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걸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이 중에서 텍스트에서 한 줄씩 이게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줄 중에 단어를 추출하고, 뭐 단어를 편집해서, 단어를 우선은 나오는 단어를 색인에다가 아마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이 단어가 몇 페이지에 나왔다는 걸 저장해야 될 거죠. 그래서 그 저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단어가, 이게 새로운 거냐 아닌 거냐, 뭐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새로운 거면 계속 테이블에 추가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단어가 나오는 테이블에 페이지 수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위치, 페이지 수 기록하고, 그걸 출력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처리를 나타내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저장을 나타내는 데이터 스토어, 저장소, 그 다음에 화살표로 나타내는 자료의 흐름, 그 다음에 터미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요소인데 그 4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이거는 원으로 표시하거나 둥근 사각형으로 표시하는데 그 안에 중요한 건 2가지를 적어요. 하나는 처리의 이름, 또 하나는 처리에 대한 고유번호. 그래서 여기 보면 1.1 임대 비용 계산, 요 안에서 임대 비용을 계산하는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1은 뭘까요? 번호. 우리 아까 봤는데, 여기 지금, 요게 지금 레벨 1에 대한 얘기고, 그죠? 요게 만약에 더 레벨 다운으로 내려가면, 더 1번이라는 프로세스가 더 자세하게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레벨 2에 있는 프로세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레벨 3에 대한 거고, 요거는 레벨 1에 대한 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 프로세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세스 이름이겠죠. 그죠? 이 이름만 보면,
이 프로세스가 뭐 하는 거다라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예? 이걸 본 사람들이. 여기 지금 고객별 명사 작성 이런 건 괜찮은데 간호사 이렇게 쓰면 좀 안 맞겠죠. 간호사가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간호사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플로우. 이 데이터 플로우는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살표.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가 나가는지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요새 작은 병원 다 뭐가 있냐면 그 진료 카드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예전에 언제 와서 진료를 받았고 무슨 병 증상이 있었고 무슨 처방을 했고 이런 걸 잘 기록했다가 나중에 다 보고 그러죠. 큰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큰 병원에 가면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 돼 있어가지고 간호사한테 뭐 처방전 같은 걸 보내줄 수 있게 하고 뭐 약국이 혹시 있으면 약국에까지 그게 전송돼서 날아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치료에 대한 계획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래서 치료에 대한 계획을 하려면 초기 환자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뭐 환자에 대한 상태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환자처에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처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자료 그러면 이런 그 화살표 자료의 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에서 환자의 상태가 온다는 얘기고 요거는 감염 정도라는 게 여기 파일에 기록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 또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데 환자 상태가 이쪽에 와서 저장된다는 걸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시스템 밖에서 들어온다, 이 시스템 밖으로 나간다, 이런 걸 얘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료의 흐름을 나타내려면 일단 화살표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자료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 이름이 빠졌는데 여기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뭐 치료 계획 같은 게 여기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 이 자료 저장소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어떤 파일이라든지 DB라든지 아니면 인수해서 어디에 저장되는 것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료가 저장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네, 이건 신용카드 회사에서 뭐 한 달간 사용한 내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파일에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명세서를 작성해서 메일링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평행선으로 그어진 여기에 파일 뭐 저장소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어떤 DB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DB의 어떤 테이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파일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이 단계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 단계 갔을 때 여기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파일의 코드가 될 수도 있고 DB의 어떤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DB 전체 한 큰 DB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말 터미널. 네, 요거는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병원에서 의료기록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의료기록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가 사람도 있겠고 어떤 부서도 있겠고 그러겠죠. 그죠? 의사도 이걸 보고 또 병원 행정처에서는 그 치료에 대한 어떤 그 치료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석실은 이제 이 사람이 뭐 엑스레이를 찍고 왔다. 또는 뭐 어떤 조직검사했다.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분석 기록을 주면 의사가 보고 어떤 병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말은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다. 거기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부서가 될 수도 있다. 자, 거기까지는 네 가지 요소였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가지 요소. 기억합니까? 네 가지 요소가 뭐였죠?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 또 뭐 있습니까?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소, 또 자료의 흐름, 또 단말. 지금 여기에 표현한 게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모듈이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지금 이 잘라진 프로세스 단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이건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구의 큰 기능의 덩어리를 잘라보고,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덩어리가 있는지 잘라보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자료 흐름도 작성할 때는 단계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시스템의 큰, 이 배경도라는 게 요게 배경도인데, 프로세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시스템을 나타내고, 거기에 외부가 뭐가 있는지, 인터페이스 뭐가 있는지 표현하는 거고, 중간 단계는 이제 이게 레벨 1, 레벨 2,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최하위 단계,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좀 작은 프로세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이제 미니 스펙이라는 걸 쓰는데 그 미니 스펙 안에 그런 걸 표현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아마 프로그램 짜봤으니까 감이 있을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내가 함수 하나 정도로 할 수 있다.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의 어떤 알고리즘을 적었는데 A4 용지로 한 장 정도. 이게 만약에 적었는데, A4 용지로 알고리즘이 10장 나왔다. 이거는 프로세스가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경우는 더 잘라야 돼요. 이 최하위 단계는 더 이상 쪼개질 필요 없는 좀, 나중에 함수 하나 정도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에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 예, 여기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예들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걸 보면, 가격을 책정하고 상품 목록을 기록한다. 이게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복합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별로 프로세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면 한 가지 일이 한 프로세스에 들어가도록. 여기 고객 관리 같은 거는 이제 이 레벨이 높은 레벨 1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좀 밑에 내려갔는데 고객 관리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고객 관리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리라는 이름은 맨 위에 상위 레벨만 나오게 해야지 밑에 레벨을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흐름을 쓸 때는 자료가 분명히 프로세스를 거치면 바뀌어지죠. 그죠? 똑같은 데이터가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가공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사과가 닦은 다음에 닦은 사과가 되고, 껍질을 벗기면 벗긴 사과가 되고, 속을 파내면 씨를 빼는 사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적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자료 흐름의 균형. 이거는 자료 흐름도를 그릴 때, 여기는 주의해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상식적인 건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위에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 1번, 2번, 3개, 3번, 3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1번을 중심으로 해서 A가 들어가서 B, C가 나오죠. 그러면 1번이라는 일이 더 쪼개져가지고 1.1, 1.2, 1.3이 되면, 여기서도 크게 보면 A가 들어가서 B, C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 혹시 여기에 이상한 게 D가 나왔다든지, 여기 이상한 F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자료 흐름의 균형이에요. 여기는 지금 A가 들어가서 B, C가 나왔는데, 여기 A가 들어가서 F가 나왔지만 F가 지금 B 플러스 C라는 자료 사전에 어떤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봐서 이 B, C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게 이제 자료 흐름의 균형, 밸런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 흐름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렇게 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의사 진단 자료 중에 일부 초기 자료가 이쪽으로 가고 환자에 대한 병력 자료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중에 일부가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처리와 저장소 간의 어떤 흐름, 아까 우리 어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저장소로 흘러 들어가는 게 있었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었죠. 요거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이 프로세스가 어떤 결과를 여기다 저장한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갖다 읽어간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죠. 만약에 이게 읽었다가 갖다 쓴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표시되면 되고. 그래서 처리에서 자료 저장소로 가는 거는 자료의 수정이나 삽입이나 삭제를 의미하고, 처리 쪽으로 자료 저장소에서 가는 거는 자료 검색, 리딩을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료 흐름에 대한 규칙 중에 입력만 되는 자료 저장소, 그걸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얘기하고, 출력만 되는 자료 저장소, 이게 화이트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DFT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여러 장 그리거든요. 이제 뭐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레벨 1을 그리고 그 레벨 1의 프로세스가 5개 있다 그러면 5개에 대해서 또 가지를 쳐서 5개를 또 그리고 또 그 안에 나온 프로세스가 만약에 분해가 되면 더 밑에 또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데이터 흐름도 중에 자료 저장소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같은 게 여러 군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료 저장소를 잘 봐가지고 어떤 자료 저장소는 보니까 계속 얘는 읽기만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어떤 쓰는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짰는데 어떤 그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파일에다가 계속 파일 오픈해가지고 읽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데이터는 뭐예요? 그 파일은 뭔가 이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다른 시스템에서 왔든지 미리 자료가 준비된 거여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빈 파일을 만들었는데 계속 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뭔가 쓰는 게 빠졌다든지 이거 뭐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얘는 계속 보니까 다른 데서 읽지는 않고 쓰기만 하더라. 이건 뭐예요? 만들어봐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계속 뭔가 파일에다가 만들어서 썼는데 이 파일이 뭐 나중에 이용되지 않고 뭐 정보를 이용되지 않는다면 이게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화이트홀이고 이게 블랙홀인데 이런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없는지 나중에 쭉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원칙은 모든 처리를 한 장에 그리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그리는 것이 좋다. 우리가 보통 이 DFT를 A4 용지에다 그리거든요. A4 용지인데 이 A4 용지에 프로세스 그리다 보니까 여기에 무지하게 많이 그려서 한 20개 이상 됐다. 이게 뭐 화살표가 막 나와서 이렇게 20개 이상 됐다. 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A4 용지에 여러분들 프로세스,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한 10개 정도 넘어가면 이 자료 흐름도에 대한 그 연결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혹시 잘못된 DFT 그리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되면 이거를 좀 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뭐, 만에 9개, 적으면 5개, 이 정도가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중에
좀 묶을 수 있는 걸 묶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세 가지를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고 이 밑에 있는 이거는 그 다음 장에 그리라는 거죠. 그 밑에 레벨 다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거를 묶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로 그리고 이 밑에 또 이 세 개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게 좀 줄어들죠, 그죠? 프로세스가. 보통 이제 그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그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떤 단어장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 중에 기억할 수 있는 게 되게 이제 뭐 5개 내지 9개 이게 평균이래요. 매직 넘버에 맞춰서 만드는 게 좋고 이 슬라이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사 가면 프리랜서 많이 하죠, 그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블렛이 너무 많으면은 한 슬라이드 너무 많지 않도록 구성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프레젠테이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되게 잘하고 재미있고 막 그렇죠. 얼마 전에 어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8 나오는데 프레젠테이션 2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하던데 이게 잘하려면 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이 두지 않고 가능하면 그림을 많이 주고 짧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자, 거기까지 DFD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질문 있나요 혹시?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떤 문제를 내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뭐 그런 14페이지에 그것에서 1.1.2개 생성하는 지역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순서. 예, 그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내용은 플로우 차트하고 다릅니다. 플로우 차트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 들어와서 얘가 수행되고 얘가 수행되고 얘가 수행되고 뭐 그런 어떤 절차가 있죠. 이거는 뭐 꼭 이게 1.1이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큰 덩어리만 잘라놓은 거고 그 덩어리에 어떤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가공된 정보가 나오는지만 표시된 거지 플로우 차트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에 대한 순서는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먼저 하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처리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죠? 처리하는 덩어리가 뭐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덩어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정보를 내주고 있는지 일의 덩어리를 자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죠?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차이를 좀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DFG 그려오려고 그러면 되게 플로우 차트하고 똑같이 그려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플로우 차트는 분명히 절차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절차가 없이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되느냐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 다른 질문 또 있나요? 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자료 사전 미니스펙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디오에 대한 비디오 대여점에 대한 사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같이 우리 다른 사례를 화이트보드에 그려보면 여러분들 아마 DFG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료 사전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고 DFG에 나와 있는 자료 정도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한 정의를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환자철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환자철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다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데이터 딕셔너리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냥 수식으로 설명해요. 어떤 자료가 그 안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라는 거를 쭉 나열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라는 기호를 써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전화번호 같은 것도 하나의 자료들이죠. 그럼 전화번호는 앞에 지역번호가 있고 국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입자 번호가 있다. 네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번호는 뭘 나타내느냐? 이건 그냥 휴대폰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 있는 집 전화. 그래서 지역번호는 왼쪽 가로가 나오고 0이 나오고 첫 자리가 나오고
여기는 10진수가 여기 그 중괄호 한번은 리피트 된다는 거네요.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0는 미니멈 반복되는 횟수고 2는 맥시멈 반복되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되게 지역번호가 뭐 서울 같은 02인데 뒤에 이게 안 나오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032 그러면 여기 첫 자리가 나오고 뒤에 한 자리가 나오겠죠, 그죠? 요즘 우리 지역번호가 최대 몇 자리입니까? 그쵸, 0 빼고는 세 자리죠? 042 뭐 이렇게 나 거기까지인가? 이게 그럼 틀린 건가? 여기 첫 바꿔야 되겠네, 그죠? 어떻게 되나? 지금 지역번호가 세 자리죠, 0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게 틀린 거죠? 네, 이게 이제 1로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세 자리, 네 자리인 데도 있었어. 그죠? 그게 다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 국번 같은 거는 뭐 세 자리나 네 자리가 될 수 있고, 가입자 번호는 꼭 네 자리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첫 자리는 2, 3, 4, 5, 6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여기는 5월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네, 여기 다 설명을 됐죠. 그럼 여기 환자 철에 대한 정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타나면 될까요? 환자에 대한 지금 환자에 대한 정보다. 그럼 뭐 필요합니까? 이름, 또 나이, 또 나이보다는 이거 매번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생년 같은 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상.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신상 정보인데, 이 신상 정보는 잘 모르니까 또 여기 가서 신상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신상 정보에 포함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좀 중요한 것들라도 신상 정보 이러면 이 안에 또 필요하겠죠.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필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건데 빠진 거 뭐 있나요? 지금 저게 환자의 신상만을 위한 건 아니죠. 뭐가 필요한가요? 네? 증상. 이런 어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처방 기록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병력. 이 병력이 보면은 좀 아픈 히스토리죠,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 병원 가면은 감기라고 해도 증상을 쫙 적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무슨 처방을 했다는 게 꼭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병력 같은 거는 또 기록할 텐데, 이런 거는 어때요? 한 번만 나와야 되나요? 여러 번 나와야 되나요? 여러 번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처방 기록도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폐허를 이룬다 그러면, 쌍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여기 한 가지를 정의해서 이 밑에다가 반복된다는 걸 정의하면 되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거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소단위 명세서. 이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려나가는데, 레벨 1 그리고, 그 다음 레벨 1에서 쪼개진 프로세스도 쭉 그리고, 쫙 나가다가,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이 어떤 프로세스가 대충 함수 하나로 구현될 만하다. 이런 정도 다음에 더 이상 쪼개지 말고 그 프로세스의 내용을 여기 있는 구조적 영어로 마치 여러분들 그 슈도코드 쓰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단의 명세서 미니스테이라는 건 자료 흐름 도중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하위 처리 프로세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자세하게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우리 프로그램을 쓰는 어떤 로직을 이용해서
스트럭처드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 그냥 테이블 형태로 써도 괜찮아요. 그죠? 이게 어떤 if then else의 이 부분까지가 요게 조건이고, 요 조건이 만족되면 요런 처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 만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우리 구조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조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하게 그려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자료 흐름도,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 안에 있는 자료를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자료 사전. 그 다음에 미니스펙이라는 건 뭐죠? 소단위 명세서는 프로세서 쭉 잘랐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하위 단계의 프로세스를 설명해 준 거다. 그 위에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미니스펙은 왜 안 만들죠? 그렇죠. 그 밑에 설명해 있는 그 프로세스가 쪼개진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그걸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건 따로 미니스펙을 작성할 필요 없고 맨 하위에 있는 것만 한다. 지금 이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이 비디오 가게 옛날에 여러분들 가봤을 때 어떤 그 기억을 좀 되살려서 비디오 대여점의 관리를 누가 대처해갔다 뭐 연체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알기 위한 그런 PC 안에 관리 시스템인데, 우선 이 밖에 있는 건 고객,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아르바이트, 비디오 공급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경도에 대한 어떤 자료 사진을 그린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고객에 대한 거, 비디오 대여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첫 레벨, 이게 레벨 제로가 아니라 레벨 1인데, 우리 크게 덩치로 자르면 뭐가 있나요? 그 비디오 가게에서 우리 빌려갈 때 그 소프트웨어들 보면 큰 덩치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비디오를 빌려갈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비디오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코드 쫙 그으면 바코드에서 거기에 쫙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처음에 고객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회원 가입 같은 거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고객 등록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여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납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비디오가 출시됐으면 그 비디오를 거기에 이렇게 바코드 붙여가지고 서버에다 가서 꽂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디오 등록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하루에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뭘 나타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큰 덩어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비디오 대여 작성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냐. 고객이,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저게 없는데, 이름이 없고 화살표가 방향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비디오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죠? 그 바코드에서 들어가는 정보 같은 거. 또 고객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소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끝자리 얘기하든지 누가 빌려간다는 거 여기 분명히 얘기해서 누가 어느 비디오를 며칠간 빌려갔다는 걸 여기다가 갖다 써야 되겠죠, 그죠? 어디야, 여기다가, 그죠? 네, 고객에 대한 거는 이제 고객 정보를 갖다가 여기다 고객 파일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반납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 반납에 대한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여기는 대형 파일에서 아직 반납이 안 된 것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비디오에 대한 반납을 하면 비디오에 있는 걸 스캔하면 그게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반납했다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등록은 비디오 파일에다 만들고 새 비디오가 오면 그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마감 보고에 대한 건 여기에 대여 파일에서 쭉 가져오면 되고, 연체를 쓸 때에 관한 처리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객 등록에 대한 거를 더 자세하게 처리한 게 요건데, 아니구나. 3번 그 대여에 대한 거, 요거. 대여 작성에 대한 걸 처리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우선, 비디오를 제출할 때, 먼저, 이 고객이 우리 지금 고객 파일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혹시 연체료가 있으면 미리 비디오 빌려가기 전에 연체를 받고, 그 다음에 빌려간 거에 대한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여기 대여 파일에 쓰는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소단의 명세서인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지금 이 그림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그림에 뭘 먼저 그려야 되고 뭘 나중에 그려야 되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 모르거든요. 쫙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걸 해볼까요? 어떤 문제? 여러분 제일 잘하는 시스템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있을까요? 잘 모르는 거는 일의 범위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잘 아는 거. 우리 유드림에 있는 수강 신청 같은 거 해볼까요? 그냥 수강 신청이라고 하지 말고, 유드림에 있는 학사원과. 자, 학사 업무 시스템의 큰 덩어리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유드림에 들어가면 큰 덩어리로 나와 있는 거.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배경도를 그려야 되는데, 배경도는 학사 업무 시스템이라고 쓰고, 여기 밖에 유저가 있겠죠. 누구누구 쓸까요? 학생, 또 교수님들 쓰겠죠, 그죠? 왜냐하면 출석부 같은 거 뽑고, 뭐 나중에 성적 같은 거 넣고, 이럴 때 필요하겠죠. 또, 이거 그냥 남짠 거 받아는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돼. 같이 생각해 보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자,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직원.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교의 현재 상황을 한번 봐봐. 또 하나 필요하죠? 뭐 필요하죠? 그 일반인들이 이번 학기에 무슨 과목이 어디 열린다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어. 우리 학교에 메뉴 중에 학사 메뉴 중에 여러분들 메뉴 보는 거, 저 식당 메뉴 보는 거 말고 그 이번 학기에 무슨 과목이 열리는지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웹 시스템이 여기에 웹 서버라든지 학교 웹 시스템이 여기 연동이 돼야 될 거죠. 그래서 거기 눌러보면 저 유드림이 현재 그 학기에 열리는 과목을 딱 보여줘. 그게 유드림에서 직접 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벨 1. 레벨 1. 뭐가 필요할까요? 이 학사 업무 시스템 안에 큰 덩어리가 뭐 있습니까? 다 생각해보지 말고 한번 큰 덩어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교수님들이 쓰는 거 여러분 잘 모르니까 학생들이 쓰는 유드림 입장에서 한번 큰 덩어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 이름을 정확히 그냥 성적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 데이터 이름이지 프로세스 이름은 아니죠. 정확히. 성적 조회. 네. 또 강의실 예약. 그게 학사 업무, 우리도 메뉴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게 아마 시설 부분에 들어가 있을 텐데, 학생들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봐야 돼. 강의실 예약 같은 거는 학사 업무인지 아니면 따로 시설에 대한 건지를 따로 생각하면 좋은데, 하여튼 또
아니,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네? 학기 초에 하잖아. 수강 신청. 그게 필요하겠죠, 그죠? 또 뭐 하나요? 이거 말고 없나? 여러분들 신사에 관해서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상 정보 업데이트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휴학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야 하면, 휴학, 복학, 신청. 그 다음에 그 취업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에 관련된 걸 만들다 보면은 학사하고는 별도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신상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 관리 같은 거, 여기서 업데이트하고 뭐 갱신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나요? 예. 그러면 하나씩 수강 신청에 대해서 뭐가 입력돼야 돼? 응?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중요해. 수강 신청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응? 개설 강좌. 개설 강좌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개설된 강좌 리스트가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관리해서 다 브라우징들이나 검색해서 보여야 되죠. 그죠? 또, 응? 학수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 선택된 과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과목에 학수번호든지 뭐 클릭을 하든지 하여튼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수강신청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각 과목별 수강자 파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휴학 복학 신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의 학생 뭐 아이디라든지 정보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학생 학적 마스터 파일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마스터 파일에는 여러분들의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그 교수님들이 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상이나 뭐 학점이나 또는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에 이제 휴학 복학 안에 이제 그 제한 상태 같은 거 표시하겠는데 그게 이제 변동이 될 거고 신상 정보 관리는 여기서 아마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거겠죠. 그다음 성적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학점 마스터 파일 안에 보면 여러분의 학점이 다 기록될까요? 그죠?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에 또 이건 조회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없겠지, 그죠? 성적 조회도 학생의 아이디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상 정보니까 학생에 대한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상 정보 같은 게 만약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신상 정보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레벨 1이 다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레벨 2가 필요한데 여기 수강 신청에 관한 거 할 수 있나요? 큰 덩어리 뭐 있죠? 그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강 신청한다. 과목조회. 오케이. 이게 여기 이게 1이고 2고 3이고 4다 그러면 이게 이제 1.1이 되겠죠. 과목조회. 과목조회는 여기 있는 거에서 쫙 해서
뿌리면 되고, 여기에 만약 어떤 검색하는 어떤 과라든지, 어떤 뭐 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죠. 과목 신청, 수강 신청. 진짜 어떤 과목을 신청하는 거. 그럼 여기에 어떤 과목을 받아서 여기다 아니요. 과목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거예요? 취소나 변경.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좀 덩치를 맞추기 위해서 좀 크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기자는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해야 대기되나? 아니면 수강 신청할 때 거기에 제한 인원이 차면은 그냥 자동으로 대기되나? 그러면 여기에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기 안에 그냥 신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거의 다 만든 것 같은데,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입력이 뭐냐, 출력이 뭐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습삼아서 한국 사람은 이거 다 완성해봐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책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어 대학의 이주영 교수가 쓴 소프트웨어공학 예전 책에 보면 그 뒤에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게 한 20, 30페이지 쫙 나와 있어. 그래서 혹시 볼 사람은 그런 걸 참조해서 보고, 가능하면 예제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해보면 더 좋은데, 이거는, 현재는 거의 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도 많이 나오진 않고, 여러분 이 다음에 기사 시험 볼 때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분석 중에 구조적 분석에 대해서 했습니다.